네, 집합입니다. 일단은 개념 프린트로 할 거니까요. 책은 안 펴셔도 되고 개념 프린트만 펴주시면 돼요. 근데 왜 집합 먼저요? 아, 도형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방학 들어가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단어는 집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을 뭐라고 하냐, 어떤 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 집합이랑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정의가 명제랑 많이 헷갈려요. 집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준이 존재하는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산차의 모임이라고 했어. 국산차라고 이미 정해졌어. 기준이. 그럼 국산차라고 나오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현대, 기아 이런 것들을 말하면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우디, 벤츠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존재해야지만이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 그 모임들 안에서 예를 들면 방금처럼 현대, 기아 등등등 현대 그룹이 이런 국산차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원소를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럼 걔를 좀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텐데 우리가 원소가 혹시 영어로 뭐죠? 엘리멘트라고 하죠. 그 앞에 있는 이 자를 따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 A가 원소를 A, B, C, D 갖고 있다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은 원소 A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삼지창을 쓴다라는 거야. 저게 사실 2입니다. 2를 좀 늘려서 쓴 건데. 근데 반대로 E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없기 때문에 삼지창이 아니다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결국엔 이 삼지창, 원소이다 아니다를 쓰려면 오른쪽과 왼쪽에는 올 수 있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원소만 와야 되고 집합만 와야 되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혹시 집합과 집합이 와도 안 될까요? 라는 거야. 근데 이 집합과 집합이 왔을 때는 좀 이따 배울 텐데 우리가 이럴 때는 바로 부분 집합이라는 걸 써서 집합과 집합일 때는 이지창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지창과 이지창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한쪽은 무조건 공통적으로 집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집합. 하지만 반대쪽에 원소가 왔냐 집합이 왔냐에 따라서 벌써 삼지창이냐 이지창이냐가 갈리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얜 원소네 라고 하면 삼지창,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네 그러면 이지창을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면 1번 한번 읽어볼게.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바로 집합, 세트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우리 음식점 가면 무슨 세트, 뭐 와퍼버거 세트, 뭐 세트 그게 결국에는 임의로 원소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세트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다 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밑에 참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문자는 이제 앞으로 집합을 배웠을 때 대문자는 집합을 뜻하고 원소는 소문자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2번 읽어보면 집합 A에 대하여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를 삼지창과 삼지창이 아니다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는 혹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1번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2번째는 조건 제시법이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원소 나열법이 있다라는 거야. 자, 우선 벤 다이어그램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요? 그림 자체는 서술형에서 풀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보고 이해하라는 건데 그림 보고는 내가 그걸 어떻게 선생님이 해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상 서술형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노가다입니다. 다 적어라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는요, 특히 단답형, 서술형에서는요,
조건제시법을 낼 수가 없어요. 이 근방에 4개 학교가 다 전부 다 조건제시법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 서울여, 숙문, 또 어디였지? 숙문, 서울여, 이대, 뭐 광성은 내가 옛날에 가르치긴 했지만 아무튼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조건제시법은 얘들아 서술형에선 잘 안 내요. 왜일까 얘들아? 왜 학교 시험에서 조건제시법은 왜 잘 안 낼 것 같아? 단답이랑 서술형으로. 객관식으로는 돼요. 근데 단답 서술형으로는 안 나옵니다. 객관식은 통과하지만 단답형과 서술형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더라라는 거지. 왜 출제가 안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찬아, 2, 4, 6, 8, 10이라는 어떤 집합을 봤어요. 요걸 한번 너가 조건지시법으로 한번 바꿔볼래? 저 2, 4, 6, 8, 10의 공통점이 뭐예요? 근데 짝수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럼 12도 있고 14도 있고 16도 있는데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야. 1 이상 10 이하 짝수요 라고 말할 거야. 말 되죠? 또 어떤 친구는 1초가 11 미만 짝수라고도 말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하나의 집합만 보고도요. 몇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2가지 답이 나왔어요. 어떤 친구는 또 0 이상 0초가 10 이하 짝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보면 하나의 집합을 보고도 몇 개의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복된 답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은 머리 깨지겠죠. 왜? 그걸 보고 학교 선생님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맞는 답이야? 안 맞는 답이야? 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은 굉장히 귀찮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단답형하고 서술형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냈다가는 10명 있으면 10개의 답안이 나올 수도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 그래서 서술형하고 단답형에서는 신기하게 조건지시법 문제를 잘 안 내요. 근데 객관식은 명확하죠. 보기 1, 2, 3, 4, 5번에 말 되는 걸 딱 하나 넣어놓고 나머지 안 되는 거 넣어놓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 조건지시법을 쓰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조건지시법을 분석할 줄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조건지시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중괄호 치고 x바 x는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x바 x는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쓰는 칸은 뭐냐? 이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뒤에 나오는 말은 규칙입니다. 규칙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x바 x는 10 이하의 짝수다라는 거야. 근데 양의 짝수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합 A라는 놈은 소문자 X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바가 뭐냐면 이게 근대란 뜻이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거든. 이런 거지. 집합 A라는 놈은 X를 원소로 가져. 근데 그 X는 10 이하의 짝수야. 규칙이 정해졌어. 10 이하의 양의 짝수라고. 그러면 2, 4, 6, 8, 10이네. 아, 그래서 A라는 놈은 바로 2, 4, 6, 8,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x바 x는 이라는 건 x라는 원소를 가질 건데 왜냐면 좀 이따가 멱집합 배울 거거든. 이 멱집합에서 애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멱집합은 이 동네 학교에서 숙문하고 이대부고가 냈어요. 서울여는 안 냈어요, 다행히도. 근데 숙문은 냈기 때문에 이대부고도 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좀 이따 멱집합 배울 때. 다시 한 번 더. 집합 A라는 놈은 소문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그 X는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3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 보시면 집합을 나타내는 건 총 3가지가 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다. 뭐 옆에 써 있으니까 이것만 넘어가시면 되고. 자, 옆으로 가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다 집합을 표현해봤다 이거야. 근데 그 표현했을 때 원소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엄청 적을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거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한자죠. 있을 유자에 한, 끝이 있다, 끝이 없다라고 해서 유한, 무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신기하게 유한집합은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소나열법으로 쭉 노가다로 써봤는데 끝이 정해져 있어. 시작도 있어. 그러면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한집합은 대부분 시점은 존재합니다. 시작은 존재하지만 끝이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끝나요. 점점점으로.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공집합이 나오게 돼요. 공집합 모르는 친구들 없죠? 말 그대로 공,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건 원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괄호만 존재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준영아,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치. 무슨 뜻이냐면 유한집합은요. 개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원소가 몇 개라고. 근데 무한집합은 몇 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연아, 얘 몇 개지? 뭐 보여? 병원가 봐. 0개라고 쓸 수 있죠. 결국 개자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를 무한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없을 무자를 생각해갖고. 근데 생각보다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순식간에 풀다 보면 없을 무, 없어. 무한집합. 되게 많아요. 너네들 그럴 것 같지? 나중에 주태랑 시험 보고 보자. 합답형에 당당히 공집합 딱 무한집합에 써놓고 빨리 넘어간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유한과 무한과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바로 넘버링을 붙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대문자니까 그냥 괄호 없어도 돼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게 뭘 뜻한다? 집합 A에 원소의 넘버링 좀 붙여볼래?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얘처럼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세 번째, 얘 다섯 번째 이렇게 넘버링을 붙일 수 있냐? 라고 하면 붙였을 수 있고 유한집합이고 원소는 5개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하나를 착각을 하는 때가 나오거든.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나올 때랑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이거. 그럼 요거랑 요거를 좀 표현 방법을 잘 익혀두셔야 돼요. 우리가 잘 보시면요. 집합을 표현할 때는 괄호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얘랑 얘가 원소의 개수가 달라요. 자, 얘는 몇 개죠, 여러분들? 얘는 1개라고 말하셔야 되고 얘는 없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괄호의 유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 자, 얘는 뭐라고 읽냐면 얘야말로 얘는 공집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원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얘도 공집합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괄호가 쳐져 있어요. 중괄호가 쳐져 있다는 건 이 안에 원소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건 공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찐따처럼 생긴 상형 문자예요. 옛날 고대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긴 문자를 가진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1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 이거지. 애들이 이거 갖다 공집합이라고 말 많이 해. 이렇게.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문자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소가 1개예요. 근데 만약에 저 괄호가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중괄호가 쳐져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원소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얘도 원소고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손으로 셀 수 있고 무한집합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근데 공집합은 여기 제일 뒤에 문장만 읽어보시면 돼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0, 개자란 말을 붙일 수 있으면 다 유한집합이다 라고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한집합일 때는 우리는 앞에 n자를 붙여서 말하는데 그건 넘버의 첫 글자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거야. 부분집합. 잠깐만. 부분집합까지 간 다음에 문제 풀자. 자, 그럼 우리 지금 집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배웠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분집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집합은 집합인데 왜 부분이란 말이 붙냐라고 하면 제가 예시를 사람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사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팔 부분, 다리 부분, 머리 부분, 몸 부분 등등등. 이런 것처럼 사람 안에는 팔, 다리, 몸통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또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팔, 다리, 몸통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부분집합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가장 마지막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테, 좀 이따 배울 테지만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배울 텐데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하나 차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처럼 팔이라는 것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지창을 쓸 수 있다? 2지창을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아까 2지창 할 때는 팔도 집합이고 사람도 집합이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팔은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원소냐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 예시를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팔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팔 자체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팔 안에 만약에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손톱과 손가락은 팔의 원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톱은 팔의 삼지창, 원소이지만 팔은 사람의 부분집합이더라라는 거지. 그 말 뜻은 손톱도 사람의 뭐다? 원소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3단노법도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 부분집합을 뭐라고 하냐? 얘들아, subset이라고 되어 있거든. SUB 뜻이 뭐야? 이거 안 배웠니? 어원편에서? SUB 붙으면 뭐야? SUB. 아래로라고 하는 거잖아. 아래로. 밑이라고 하지. 그래서 너네 해군을 뭐라고 그래? 해군. 아니, 그렇게 말고 그러면 잠수함을 뭐라 그래? 잠수부. 그거 아닌가? 서브마린이라 하지 않아? 그치? 서브마린이라고 하잖아. 그 아래로 간다라는 거야. 아래로. 아, 그런 말 안 들어봤구나. 이런 어원편으로 영단어 안 외워봤니? 아, 됐다, 씨. 아무튼. 그래서 세트가 있는데 그 밑에 아래로 계속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뭐라고 써 있어? 소문자 X가 A의 원소인데 그것 또한 또 B 집합의 원소일 때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그걸 이지창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럼 밑에 보면 부분집합의 성질 한번 봐볼까? 1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부분은 사람도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팔, 부분집합, 사람의. 다리, 사람의 부분집합. 그럼 엄청 많겠죠? 그럼 맨 마지막은 사람 또한 사람 안에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별표 쳐놓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 공집합은 자, 1번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2번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2번에 별표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합답형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진리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얘들아, 우리 진리의 뜻이 뭐야? 진리? 네 글자야. 뭐냐면 절대 불변. 바뀔 수 없는 사실을 뜻해. 지구는 둥글다. 바뀌지 않겠지. 뭐 약간의 타원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지구는 둥글다. 해는 어디서 뜬다? 야, 그걸 고민하냐? 와, 씨.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치? 시간은 몇 시간이다? 24시간이다. 이런 것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 3단노법 통한다.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따라서 3단노법에 의해서 A는 C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 보시면 뭐 이 기호는 아시다시피 C, contain, 포함하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자, 6번 한번 밑에 봐볼게.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두 집합이 만약에 서로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뭘 뜻합니까? 라는 거거든. 만약에 두 집합이 집중하셔야 돼요. 같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 집합이어야 돼. 무슨 뜻이냐?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B가 A의 부분 집합인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B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하며 B에 들어가 있는 원소 또한 A의 모든 원소가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한테 들어가 있고 B가 A한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에 이제 진부분 집합이란 말이 갑자기 퉁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진이라는 말이 붙으면 뭘 뜻하냐면 진이 진짜를 뜻해. 진짜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우리 사람을 예시 들었단 말이야. 사람의 부분을 말해볼래? 팔, 다리, 몸통, 머리 등등등 사람. 이것도 자기 자신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부분 집합은 이 부분 집합의 성질 중 1번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1 부정하는 거야. 1이 뭐였어?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즉 무슨 뜻이냐? 여기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을 해제합시다라는 거야. 따라서 뭐냐?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건 내 몸 안에 있는 것만 말해야지 내 몸 전체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분 집합에 비해 몇 개가 부족하다? 한 개가 부족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왜? 나 자신 하나를 뺐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미리 배우자면 우리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 왜? 주입식 교육으로 배우거든. 준영아 몇 개야? 원소가 만약에 n개가 있었어.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줄게. A의 집합이 1, 2, n개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놓고 내가 너한테 부분 집합의 개수 찾아줄래? 라고 했어. 공식 뭐였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그냥 2의 n승이야. 2의 n승이다 라고 말하면 돼. 근데 얘들아 나는 어제 화목일반에서는 딱 한 명 말했거든.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인 거야. 왜 2의 n승인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선생 데리고 와. 잘 가르치신 거야. 농담이고. 자, 얘들아 왜 2의 n승이란 공식이 나왔을까? 자, 말해봐봐. 화목일반에 딱 한 명 말했어. 그냥 아무나 짓거려. 내가 알아서 들을게. 왠지 모르고 그냥 배운 거야. 2의 n승이라고. 멍청이들처럼. 홍준영처럼. 그러니까 뭐 말을 해.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여기 있었어. 그래놓고 1한테 물어보는 거야. 1. 너 여기 들어갈래? 밖에 있을래? 그럼 몇 가지? 2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럼 결론적으로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와.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 원소들은 1이 들어갔다고 해서 2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1이 들어가도 2는 빠져도 되고 들어가도 돼. 즉 무슨 뜻이냐? 서로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거지. 우리 경순주에서 배웠지. 동시에 일어날 때는 합법칙이야, 곱법칙이야? 곱이었지. 따라서 모든 원소가 n개 있는데 한 원소당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으니까 2를 n번 곱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n번 곱하니까 2의 n승이라는 공식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야. 아까 말했지. 자기 자신만 빼면 되잖아. 하나만 차이 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승에서 모두 다 들어간 하나를 빼줘서 2의 n승 마이너스 1개다라고 공식이 나오게 됐던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무식하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알고 외워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분집합의 개수 해놨어요. 어떤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그 원소의 개수가 0, 1개, 2개인 경우로 구분하면 편리한데 1번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에서 빼기 1을 뺀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10번까지밖에 안 나갈 거예요. 10번. 자, 10번 보시면 이제 특정 원소를 포함할 때가 있고 포함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아마 주입식 교육으로 또 열심히 공식들은 알고 있겠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정 원소를 포함할래? 불포함할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불포함은 엄청 쉬워. 왜? 포함하지 말라 그러면 애초부터 뭐 하면 돼? 죽여버려. 걔는 원래부터 없었던 애야 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이 A, B, C, D, E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었어. 근데 1번, 야,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 총 몇 개 나와? 라고 물어봤어. 우찬아 몇 개야? 2에 5승. 그래서 몇 가지? 2번, 그럼 진부분 집합은 몇 개 나와? 그치. 자기 자신에서, 총 부분 집합에서 하나를 뺀 31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지. 야, 너 저 32개 다 써봤어? 네. 저 32개에서 B랑 D를 가지고 있지 않는, B랑 D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 좀 세줄래? 라고 하면 다 32개를 쓴 다음에 BD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지워봤다 이거야.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BD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건 애초부터 BD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지워서 원소가 3개가 남으니까 2의 3승에서 8개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반대로 이번엔 BD를 꼭 갖고 있는 걸 찾아달래. 이번엔 다 32개를 쓴 다음에 BD가 있는 것들을 골라달래. 근데 신기하게 3번과 4번은 풀이가 똑같더라. 2에 3승 8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애들은 이제 벙 찌는 거야. 아니 갖고 있지 말라 그래서 지웠는데 갖고 있으라고 해도 지워버리면 이건 왜 같은 답이 나옵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경순조를 잘못 배운 거야. 우리 경순조에서요 5명 중에서 2명 내 앞에 나와 라고 했어. 얘들아 공식이 뭐지? 5명 중 내 앞에 2명 나와 라고 했으면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저거 봐. 아유 저 새끼 대가리 OC이지. 왜? 내가 나와 줄 서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나오기만 하라 그랬어. 그럼 몇이지? OC2라고 했어. 맞습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 OC2가 무슨 뜻이야? OC가 누구랑 같지? OC? 3이랑 같았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OC는 5명 중 2명 나와니까 OC인데 OC랑 OC3이랑 같으면 OC3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 5명 중 3명 나와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왜? 어떻게 5명 중 2명 나오라는 것과 5명 중 3명 나오라는 게 어떻게 같은 값이 나옵니까? 나온 인원수가 다른데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해석하기 차이야. 잘 봐. 5명 중 2명 내 앞에 나와. 그럼 OC 정답이야.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5명 중 3명 앉아있고 나와 나머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OC3은 뭐냐면 나올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나오지 않을 사람을 말한 거랑 같은 개념인 거지. 그럼 얘도 똑같다라는 거야. BD 너 잊지 마. 그럼 BD 죽여버리면 돼. 근데 BD 너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BD가 없는 애들을 내비두고 나머지 애들을 나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냐면 집중해야 돼. 원소가 1, 2, 3이라고 해볼게. 얘들아 1, 2, 3이면 부분집합 몇 개지? 8개지. 한번 써볼까? 실제로 공집합 1, 2, 3 1, 2, 1, 3 2, 3 마지막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진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그럴게. 2를 꼭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 그럼 이 안 포함한 거 찾아볼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진짜 4개 나왔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2를 포함하지 말라고 하면 2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되니까 2의 2승에서 4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2를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 가진 거 한번 네모 쳐볼게.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그럼 이 네 개를 좀 빨리 찾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을 먼저 찾아. 반대로. 그 다음 강제로, 야, 너네 미안한데, 너네 이 없지? 네. 너네 이 그냥 내가 줄 테니까 무조건 받아.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공집합에다 2를 더하면 누가 나와? 얘가 나와. 1에다가 2 더하면 누구 나와? 얘가 나와. 3에다가 2 주면 누구 나와? 얘 나와. 1, 3에다 2 주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애초부터 2가 없었던 애들한테 2를 줘버리면 2를 가진 애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BD를 갖고 있지 않든 BD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으면 진짜 없는 애 찾으면 되는 거고 꼭 가지고 있으라는 애는 반대로 없는 애들한테 강제로 BD를 줘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풀이가 어떻다? 똑같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같은 원리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밑에 막 주저리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써놓은 건데 그런 거 다 신경 끄시고 어쨌든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원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10번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2대 숙무는 이미 출제가 됐고요. 서울여는 아직 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여는 안 낸 건 아니에요. 서울여는 어디에 냈냐면 학교 프린트에는 있어요. 서울여는 아시다시피 학교 부교재가 없어요. 숙문 학교 부교재 없는데 학교에서 프린트를 이빠이 줘요. 근데 숙문은 아시다시피 여기 숙문 있냐? 숙문은 아시다시피 학교 프린트가 랜덤입니다. 97년도 수능부터 나와요. 지 멋대로 줘요. 그냥. 2대 부고는 무조건 3년치 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2024, 23, 22 거 주겠죠. 근데 부교재가 랜덤이에요. 어떨 때는 올림포스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올림포스 유형편이 될 때도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올림포스 유형편이 됐어요. 근데 재작년에 올림포스였고요. 서울여는 부교재가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학교에서 간간히 프린트를 주는데 그 프린트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나가던 개도 풀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의 의미가 없고 2학년 가야 수능 특강으로 학교 부교재가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러고지 않고서야 사실 대부분 숙문 학교에서 프린트 주지 2대는 어차피 부교재가 선정이 되지 라고 하면 아마 한 번쯤 10번 개념을 한 번쯤은 보게 될 겁니다. 자, 뭐라고 쓰냐면 거기는 뭐 부분집합을 원소라는 집합 이렇게 써 있는데 옆에다 는 쓰고 멱집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멱집합. 자, 멱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얘들아 잘 봐봐. 방금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ABC라는 원소가 있었어. 누구 집합에? A라는 집합에. 그러면 준영 씨 부분집합 몇 개죠? 8개 나올 거예요. 자, 이 8개를 한번 써보실래요? 불러봐.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8개를 쓸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쓴 이 8개를 뭐라고 부르죠?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게 부분 집합이에요. 얘가 부분 집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얘도 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비교할 때 A는 대문자 A에 몇 지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지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분 집합이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A를 물어본다면 몇 지창을 써야 되죠? 3지창을 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잠깐 먼저 하나 개념을 다른 거 하나 알려주고 가면 지금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띵 하고 전구가 켜져야 돼. 뭐? 선생님 얘가요 그대로 나왔더니 원소로 판명이 되니까 3지창이네요 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나오면서요 뭐를 붙여서 나왔지? 괄호를 붙여서 나왔죠. 선생님 그럼 괄호를 붙여서 나오면 얘는 부분집합을 의미하니까 2지창을 써야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있으면 좀 이따 어떤 문제를 안 틀릴 거냐면 이런 문제를 안 틀려. 자, 이런 게 있었어. 내가 물어볼게. 이우찬 2지창인지 3지창인지 대답해. 간다. 먼저 쉬운 거부터 해줄게. 2지창이야 3지창이야? 그치 3지창이지.
나연아, 이지창이야, 삼지창이야? 삼지창이야. 자, 졸고 있는 홍준영. 이지창이야, 삼지창이야? 삼지창. 홍준영, 이지창이야, 삼지창이야? 틀렸지? 틀렸지? 둘 다지. 왜? 얘라고 보면 잘 봐. 이건 얘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나온 거야? 그대로 나온 거야. 내가 아까 그대로 나오면 뭐랬어? 원소라 그랬거든. 그래서 삼지창이 돼요. 하지만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였다는 건 부분집합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몇 지창을 써야 돼? 이지창이 되거든. 근데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 나온 거니까 뭐로 인정을 받은 거야? 집합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얘 몇 지창이야? 이지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문제집에 얘가 나오면 삼지창이고 괄호 붙여 나오면 이지창, 그 원리가 얘가 부분집합으로 인정을 받았냐 안 받냐 때문에 나온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제 제가 원리를 알려드렸으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왜 이지창 쓰고 삼지창 쓰는지가 명확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사실 이 문제를 알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이제 멱집합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P, A.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 조건제시법으로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자, 내가 아까 말했지. 조건제시법 못하면 멱집합 못합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 나연아, PA라는 집합은 누굴 원소로 갔는데? 아까 조건제시법이 뭐였어? PA라는 집합은 대문자 X라는 걸 원소로 갔는데. 이 바가 뭐라 그랬지? 이 바를 뭐로 해석하면 된다 했지? 근데 대문자 X는 A 집합에 몇 지창이라고 써있지? 이지창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아까 이지창은 언제만 쓸 수 있다 그랬지? 집합과 집합일 때지. 그럼 우찬아, 얘는 집합이야? 확실하지? 맞지? 근데 지금 이지창을 썼다는 건 여기도 모여야 된다는 거야? 집합이라는 거거든? 근데 집합과 집합일 때 포함 관계가 지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입 벌렸다는 건 대문자 X는 대문자 A에 뭐라는 거지?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이해가? 그 말 뜻은 뭐냐? 이 PA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냐? 이 8개가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PA라는 집합을 다 나열하시하면 겁나 복잡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공집합 A, 이걸 다 쓰면 돼. B, C, A, B 이렇게 마지막 A, B, C까지. 즉 원래 A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놈이다. 그래서 얘가 한번 거쳐간다 그래서 멱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멱집합이라 그래.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가 꼴랑 8개밖에 안 됐지. 그러면 PA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와? 2에 8승계가 나오는 거야. 256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면 잘 봐. A라는 집합이 원소를 5개 갖고 있었어. 그럼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5은 32개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PA는 이렇게 나왔어. X, 이지창 A 이렇게 나왔어. 그 말 뜻은 PA라는 집합은 대문자 X를 원소로 갔는데 근데 대문자 X는 A의 부분집합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P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나오겠어? 원소의 개수는 32개가 나오는 거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학교 시험은 이걸 찾는 개수를 무조건 물어봐. P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를 꼭 물어보더라고, 신기하게. 그리고 보기에 2의 32승, 2의 5승 다 있어. 2의 7승, 2의 8승 다 있습니다. 각가지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걸 선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밑에 한번 읽어볼게. 이거 진짜 중요해. 난 나온다고 했다. 자, 정의, 멱집합의 정의를 읽어보면 어떤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시 새롭게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PA는 X바 X는 A의 이지창이다 라고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 가요? 근데 그럼 이거 삼지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돼.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지창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밑에 뭐 성질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알게 될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문제 풀게요, 이제.